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뉴스는요, 홍준표 의원과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심에서는 한 10% 정도로 이겼는데 당심에서 거의 24, 5% 정도 지는 바람에 결국은 패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아마도 이 억울함의 심경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과 특히 본인을 지지해줬던 당원과 국민들과 이 소통하려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어제 TV 홍카콜라에 홍준표를 만난 노무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떴어요. 이 영상은 상도TV, 보수 유튜브 채널인 상도TV가 홍준표 의원을 위해서 만든 헌정 영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카콜라 TV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홍준표 의원하고 이 대담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참 복잡한 홍준표 의원의 심경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영상은 3분 30초 분량의 영상으로 되어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 홍준표 의원이 가상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이 홍준표 의원한테 저승에서 보고 있기에 너무나 답답해서 와봤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냐? 속이 쓰럽지? 이렇게 쓰리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전력을 쏟아내네 오히려 평안하다. 비록 패배는 했지만 내 정치 27년 하면서 이렇게까지 환대를 받아본 일이 없다. 그러면 됐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안에 지금 많은 본인의 심경 전달이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얼빠지고 너무 실망이 크고 너무 할 말이 많으면 말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고 여기서 이렇게까지 환대를 받아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민심의 확고한 승리를 얘기하는 것 같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천하의 홍군삼리도 선고로는 나 노무현이 못 따라가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노 대통령님처럼 되나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이게 제 한계다 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홍준표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이 봉화마을 묘소도 참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 즉 청년들에게 좋은 미래를 주고 싶다는 열망과 책임감으로 이번 경선에 임했는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걸 어쩌겠나 받아들여야지. 다만 미안함은 남아있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도와준 이들에게 미안하다. 여기서 하늘 얘기 나왔는데요. 천운이다. 그야말로 이번 후보 경선되는 것은 천운이다.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입장으로는 이미 11월 5일 경선이 있기 직전에 그런 메시지를 내놨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홍준표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이제 멀리서 지켜봐야 되겠죠. 무학의 어머니, 경비원의 자식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시간이 흐르면 누군가 하리라 믿는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면서 영상을 마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야말로 저도 당원인데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잖아요. 국민의 또 한 사람으로서 이번 이 노무현 대통령을 말하자면 가상적으로 등장을 시켜서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심경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처럼 막판에도 그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뒤집지 않았느냐. 이 뒤집게 된 것은 그야말로 여러와 같은 민심의 지지 때문에 뒤집었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내보인 바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은 실패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성공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가상적으로 불러서 대담 시리즈를 만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이 역선택이 많다. 이 민주당 지지층이 많다. 그래서 실전이 붙었을 때 과연 그야말로 역선택 한 분들이 과연 홍준표 의원을 뽑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선에서는 패한다. 그러니까 이 역선택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비판적 시각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야말로 현 민주당의 상징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극단적 비극적 선택을 하는 바람에 오늘의 문재인이가 태어난 것이고 오늘의 지금 이재명이가 살아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선택이 아니다. 이 노무현하고도 내가 이렇게까지 대화가 잘 되는 거 아니냐. 진정으로 나는 민심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서 이기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다.
이런 거를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이 후회하는, 그리고 또 이 미래를 위해서 말하자면 가상적 세계지만 희망을 그려보는 이런 복합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이죠. 지금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게 무학의 어머니 경변의 자식, 이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가장 억울한 게 뭡니까? 이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꿈의 사다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대를 완전히 속된 말로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2030 청년들이 지금 홍준표 후보도 지지하고 국민의힘 보수 정당 쪽으로 지지가 지금 민주당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개천에서 용난 당하는 저희 세대의 말하자면 희망의 사다리, 꿈의 사다리를 다시 살려내라. 너희들은 그런 이 꿈을이라도 갖고 뛰어라. 이런 좋은 의미에서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충청도 시골에서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평생 농사만 짓고 사신 분이고, 저도 흔한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참 개천에서 용났다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는 잘났거나 못 났거나 열심히만 하면 내가 희망하는 과실을, 열매를 딸 수 있는 기대, 그리고 용기, 도전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도전 정신과 희망, 꿈을 완전히 깨버렸잖아요. 거기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 이제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가상의 세계에서 불러서 대담을 나눴는데, 이 홍준표 후보의 이런 패배,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홍준표 후보는 정치 선수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용기 있게 이러한 실패의 말하자면 이 허망함을 딛고 충분히 오뚜기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정신력과 그리고 투지, 그리고 의지와 전략 다 갖추고 있으리라고 믿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선 정권 교체를 먼저 하자. 그러면 홍준표 후보 다음에 2027년도 선거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아니 DJ 대통령 80 다 돼서까지 대통령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80 다 돼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70, 지금 54년생이니까 6년 후 내다 보더라도요 아주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준표 후보님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서 다시 재기하실 것을 바람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확실하게 정권 교체 쪽으로 완팀이 되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손준성 검사, 이번에 이제 공수처에 굉장히 억울하게 소환됐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공수처는 손준성을 부르려고 체포영장도 청구했지만은 실패했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은 또다시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손준성 검사 일정을 조율해가지고 지난 11월 2일 날 불러서 13시간 가량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 진정을 내게 된 인권 침해적 요소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국 공수처 차장 등 4명을 이 진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인 이 박사의 변호사가 낸 입장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 과정을 포함해서 체포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 기각까지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던 사실과 피의자 신문 당일 모욕적, 억압적 조사, 주인권사 면담 거부 등을 포함해서 진정을 제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공수처는 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 정치적 이유로 피의자 소환을 겁박했고,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피의자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청구 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통지해줘서 변론 시간을 빼앗는 등 방어권도 형해화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절차적인 하자와 그리고 이 위법 사실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환 조사 당일에 얼마나 이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 박사희 변호사가 언론에 공개하고 있어요. 성실히 소환에 응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공수처는 주인 검사에 대한 면담 요청을 거절했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없는데 힘 낭비하지 말라, 이런 비상식적 언행으로 일관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억압적인 행태를 보여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고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공수처장 이거 해임 조치를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박사의 이 변호사 측에서 이런 입장을 냈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이 권익위에 진정 만들 것이 아니라요. 이 형사적으로 이 법률적으로 제재 응징할 수 있는 조치를 바로 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에 진정된 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강한 이 강제 수사라도 가능한 그런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물론 공수처는 일반 민간인을 조사하지 않아요. 판사, 검사, 특수 요원, 신분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은 현직 검사를 갖다가 조사를 하면서 이런 불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 비상식적 언행으로 압박하는 그런 이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사하는 이 공수처. 그러니 현직 검사도 이러는데요. 일반 민간인이 만약에 말이죠. 공수처 가서 검사 조사 받는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공포의 분위기를 벗어나서 말이죠. 야,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민의힘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에 나서줄 것을 저는 강력히 촉구하고 진상조사와 그에 따르는 법적 조치를 야권에서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즉각 취해야만 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이 대전시당에 이 감시단장 하고 있나요? 우리 국민의힘에 김소연 변호사 종종 이 페이북에 글을 올려서 많은 또 화제도 일으키고 또 종종 논란도 일으키는데 또 이제 이 조성은이 그동안에 말하자면 여태까지 탈당 시키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은 거 이거 이준석 대표 뭐 하고 있었냐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소연 변호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달리문 영창으로 이런 현수막을 걸어갖고 논란도 일으켰지만은요, 아주 일약 전국적인 인물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백개문들이 당원인 척 들어와서 노인 혐오 탈당 선동, 그리고 국민의힘 비난, 전격적으로 이 작업 중이다. 이러면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성은이다.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30 탈달 러시 실태조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말이죠. 저는 내부에서 그렇게 대권주자 윤석열을 공격하는 조씨를 왜 이준석 대표가 징계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인지 그게 참 의문이다. 예. 그러면서요. 아무튼 우리 당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홍 의원님을 진정으로 지지해 주셨던 진성 2030 당원분들께는 절대로 저런 대깨문들에게 현혹되어 탈당하거나 이재명 뽑는 일에 동조하지 않으시리라고 믿는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이 작전 세력들이 안철수 지지자로 위장해서 활동 시작하고 야권 분열 선동안에다 하려나 보다. 국민의당 입당 현황 등 흐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드루킹 최대 피해자이셨던 안 대표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작전질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예. 자, 그러면서요. 이 글은 홍준표 의원님이나 진짜 지지자분들을 향한 글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도 홍 의원님을 늘 응원하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정치인이다. 홍 의원님에 대한 비난이나 저격이 아니라 경선 상황을 이용한 작전 세력 대깨문들과 또 결과 발표 이후 이뤄진 전격적인 노인 혐오 프리미엄 씌우기 그리고 국민의 공격에 대한 실체를 확인해보자 하는 글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 예,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소연 변호사 2030 이런 탈당 러시아와 관련된 우리 국민의힘 내부 동향 그리고 여태까지 조성은 변호사 이런 변호사를 조성은 씨를 변호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말하자면 탈당시키지 않은 데 대한 이준석 체제의 어떤 그 하자 이런 거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철희 수석과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후 2시에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오늘 아시다시피 오전에는 당 관련 일정 그리고 오후에는 캠프 해단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이유가 없었다. 그야말로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8일 오후로 정했다가 이게 무산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윤 후보 측에서는. 그래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또 다른 이 관계자들의 언급을 빌면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윤 후보가 굳이 이 시점에 문 대통령도 아닌 청와대 관계자와 만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고 윤 후보가 당장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한
일정상의 말하자면 이유 때문에 이철희 수석과의 회동이 불발된 것이 아니고 메시지도 없고 필요성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 일정을 취소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요, 후보 스케줄에 맞춰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다. 이른 시일 안에 만나서 축하 인사를 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이죠, 윤석열 총장은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왜 먼저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요청하냐,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2012년도 대선 때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됐을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 형식으로 축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정부수석 비서관을 통해서 축하난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속 좁은 대통령, 그야말로 우리 국민을 갖다가 이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념 스펙트럼에 따라서 양분시키는 사상 초유의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아예 한마디 공식적인 입장을 낼 게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축하난도 뒤늦게야 전달했어요. 이러니 만나고 싶겠어요? 저라도 안 만나죠? 예. 이렇게 해서 이 문 대통령 얼마나 속이 좁은지, 그러니까 무능한 뿐만 아니라요,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속 좁은 대통령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민주당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현 주소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권성동 의원이 그야말로 번개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권성동 의원하고 그 다음에 전진석 의원 두 분이서 이 자청용 우백호 그런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동갑내기이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외갓집이 강릉이다 보니까 방학 때마다 어머님이 이제 교수하다 보니까요, 계속 강원도로 이제 방학 때마다 놀러 가서 알게 된 친구가 바로 이 권성동 의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에서 총괄 종합지원본부장을 맡아서 실질적인 좌장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서울법대에다가 검사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 비서실장이 임명되고 나서 이 권성동 의원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저에게 정권교체를 위한 선대위 구성 준비에 가교 역할을 부탁했다. 그리고 또 국민통합과 중도 외연 확장,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시대 정신을 담은 상징성 있는 분들을 모시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선대위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것이고, 실력 위주의 실무형 선대위 조직을 구성하고 다른 후보 캠프에 능력 있는 분들도 모실 계획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당 중심의 선대위 체제에 대해서도 당이 중심인 만큼 당 대표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준석 대표는 저와 오랜 정치적 동지이자 신뢰관계를 갖고 있고 윤석열 후보와 이 대표 간의 소통이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 권 의원은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당내 원로들을 찾아서 의견을 청취하겠다. 이런 입장문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대위 구성을 앞두고 맨 먼저 비서실장을 임명했고, 이 비서실장에 가장 측근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이 권성동 의원을 임명했기 때문에 상당히 실세 비서실장으로 그야말로 이 중대한 이 국면에서 그야말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단일 티켓으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과 김종인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홍준표 후보 2030의 지지가 굉장히 큰데 2030이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리고 다소의 그 어려운 국면에서 과연 권성동 이 비서실장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 이 후보가 매주 민생 문제에 관해서 1대1 토론을 갖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 정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말이죠,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동시특검,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은 죄가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대1 토론 제안을 했으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동시 특검을 받아들이라, 이런 압박 여론을 빠르게 확산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요소수 대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오늘 입장문을 내놓고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정부 비판을 지금 접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돕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의 책임을 묻거나 비판하는 일은 뒤로 미루겠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현실감 있는 이 대응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원희룡 후보 측에 저녁 식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하자, 이렇게 왔는데, 원희룡 지사는요, 오늘 캠프 해산식을 가진 다음에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나 선대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덕담하자고 만날 필요는 없다. 앞으로 윤 후보가 어떤 입장과 구상을 갖고 어떤 맥락으로 펼쳐나갈지 명확해져야 맞출 건 맞추고 견해가 다른 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수시로 계속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걸맞은 만남이 돼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요, 아주 기본적 사항들이 명확해져야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4개월 이상 모든 힘을 다 쏟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의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로 정권을 교체하자고 당원과 국민께서 결정해 주신 이상 저희는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뉴스는 마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또 여러 가지